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내 집 마련 프로젝트의 제프입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 일이 바빠서 유튜브 올리는 걸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현업보다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한 거, 그 유형하고 대처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예전부터 제가 다 콘텐츠는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제 블로그하고 이제 다른 쪽만 이제 콘텐츠 공개했었고요. 유튜브는 처음 공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속 피해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지금 전세금 자체를 반환받지 못한 사기가 아니라 일반 세입자들, 일반 집주인한테도 못 받고 연기된 경우가 너무 워낙 많아서 그 전에 상담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이 안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전세 사기 유형 몇 가지 하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꼭 뭐 젊은 친구들이나 지금 집을 구하시거나 새로운 집 얻으시는 분들한테 영상 좀 공유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좀 두 가지 좀 알아볼 건데요. 저 깡통 전세 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깡통 전세가 가장 많이 유행하고 지금 여전히 전세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입인데요. 일단은 이 같은 경우는 신축, 즉 신축 빌라, 네,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신축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들이 실제 매매가는 2억이에요. 이 실제 매매가라는 게 신축이다 보니 거래가 없고요. 네, 거래가 없죠. 실판 불가능한 이 점을 이용을 한 건데 이 2억이라는 자체가 건설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자가 지어서 2억 정도 팔면은 어느 정도 수익까지 날 수 있는 건설 비용과 땅값과 수익까지 나는 비용이 2억 정도를 한다고 잡았을 때 그럼 2억에 팔아도 어,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건설하시는 분들이나 다 수익 나는 구조죠. 근데 실제로 신축 빌라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뻥튀기로 매매가로 4억이라고 홍보를 하고 올려놓고 시세를 거짓 매매가 중개업자 소개를 하는 거죠. 그 전세가를 3억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신혼부부들이 보통 이걸 많이 당하는 이유가 결국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로 보통 전세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중에서도 돈이 조금 더 저렴한 빌라 전세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2억에서 한 1억 5천에서 8천 정도의 전세가 맞춰지면은 그게 딱 맞죠. 하지만 전세가 이 3억이 보통 자기 돈 3억으로 다 쓰지 않잖아요. 이제 대출을 이용한 자기돈 확보가 되기 때문에 3억을 맞춰 놓는 거 높게. 그래서 자기 돈 비율이 보통 한 20% 정도 수준에서 많이들 잡습니다. 나머지는 전세보증 대출로 2억 6천 정도, 2억 5천 정도를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금액을 전세가 세팅을 해놓습니다. 일반 신혼부부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하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비싸게끔. 근데 들어오신 분은 알 수가 없죠. 요 4억이라는 거 믿고 나는 1억 싸게 전세를 했다는 생각하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전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 10개의 집이 있다고 보면은 10개를 다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1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생기겠죠. 원가는 2억인데 3억을 전세를 맞췄으니까는 1억씩 남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이 생겨요. 10억 가지고 뭐 한다? 또다시 두 번째 신축 빌라를 짓습니다. 그럼 또 여기도 전세를 또 마치겠죠. 3억에 원래는 2억인데 그럼 또 10억이 남습니다. 그럼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왜 외곽 쪽쪽 가보면은 신축 빌라 단지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 데들 있잖아요. 그게 모두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를 지어서 매매를 일으켜서 수익이 나면은 그 돈으로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걸 하는데 건설업자들이 이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전세를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처럼 3월 전세를 받으면 1억이 남죠. 10월 가지고 또 짓고 또 여기서 10월 남겨서 또 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무한으로 주택수를 늘리는 겁니다. 네, 무한으로.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빵 터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법은 중간에 모든 돈을 들고 나르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한 대처법은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무조건 일단 신축이다고 하시면은 전세반환 보증 보험 무조건 필수로 듭니다. 그리고 이 한도 내에서 전세를 무조건 맞추세요. 뭐 비싸서 뭐 안 된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얼마를 더 얹혀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전세보험 보증 보험을 드는 걸 알면서도 사고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나냐? 그 집에 내가 들어갈 전세 집에 반해서 그런 거,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집이 너무 좋거든요. 안에 보면은 네, 쓰리룸에 환술 두 개, 집도 평수 크게 나오고 뭔가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이미 젖어 들었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 반환 보험에 들어가는 총 금액보다 더 높은 전세가라도 해도 일부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반환 보증 보험 내에 들어있지 않은 내에서 전세를 잡으시고 초과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꼭 필수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두 번째, 많이들 아시겠지만 근저당 없는 집. 그러면 근저당이 없는 집을 처음에 확인했는데도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30일 날 계약을 한다 라고 잡으면은 하루나 이틀 미뤄서 계약하는 걸로 좀 직전에 날짜를 바꿔서 계약을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된다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근저당이 없고 30일 날 계약을 하면은 1일 날 대출을 일으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서류상에는 나오지가 않는데 오전 전세 계약하고 오후에 대출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근저당이 없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뛰어봤을 때 나보다 먼저 앞선 근저당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다 잡아놓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밀어놓고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상 그 등본을 떼어가지고 확인하는 거는 기본 절차고 이게 깨끗하다고 해서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일단 보험 드시고 근저당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바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셔야지 최소한의 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맘먹고 담배 들면은 막아낼 수 있는 게 100%는 없어요. 최소한의 피해를 만약에 만일에 대비해도 최소한의 피해만 가지자라는 느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세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신축은 아예 계약을 하지 말으세요. 네, 이것도 필수입니다. 그 특약 조건이죠. 임차인 이사 후에 24년 48시간 내에 대출 관련한 거래는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걸어놓습니다. 근데 이걸 해도 사실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맘먹고 덤비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잠수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하죠. 먹튀를 시전하면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했을 때 반응을 잘 보셔야 된다. 집주인의 반응이. 뭔가 깨름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미루거나 하지 마십시오. 네. 항상 이걸 해도 특이한 조건을 걸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세 계약후 바로 전세권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건 집주인과의 상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크게 개의치 않고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복잡하고 귀찮고 힘들지만은 꼭 하셔야지 여러 가지 피해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먹튀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이중계약인데 이중계약하고 중복계약 같은 말인데 집주인이 있습니다. 바지사장이에요. 그리고 대리인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굳이 바지사장은 아니고요. 이 중개업자 봤을 때는 바지사장으로 생각을 하고 이 이중계약하고 중복계약을 하는 겁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는 어, 그 물건지에 근처 부동산에 이런 계약 관련된 거를 일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뭐 다세주택이라든지 건물 한 채에 여러 개 가구가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매번 계약하기 귀찮기 때문에 다 근처 부동산 일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점을 이용을 하는 건데 중개인이 사기치는 거예요. 중개인이 집주인한테는 집주인이 중개인한테 월세를 계약한다고 월세로 맞춰라 라고 해서 위임을 합니다.
근데 중개사는 세입자를 올 때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세로. 그러면은 이 중개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죠. 월세 보증금보다 전세 보증이 훨씬 크니까는 그큰 돈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중개인이요. 집주인은 월세 계약인 줄만 알고 그랬을 때 또 다가구 주택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어기를 다 월세로 맞춰야 되는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전세로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는 이 전세금에서 일부를 매월 입금을 해줘요. 매월. 네. 월세로 맞췄다는 느낌으로 세기를 치는 거죠. 그래 놓고서 전세 계약 중복을 계속 진행해서 최대한 돈이 커져 있을 때 잠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피해자들은 당연히 중간에 잠적했기 때문에 집주인을 찾아가겠죠. 집주인을. 집주인은 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는 월세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항상 집주인이 계약할 때 나오지가 아니하고 우선 중개업자랑만 계약을 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계약이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대한 위임, 아마 위임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부를 확인을 해서 위임장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랑?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로. 집주인이 뭐 해외를 나가서 통화가 어렵다. 뭐 어디 나가서 뭐가 안 된다. 라고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좋은 조건이고, 다른 동네보다 같은 동네인데, 여기가 조금 저렴하네. 왜 이렇게 저렴해요? 아, 집주인이 워낙 부자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서 이거 시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10년 전 가격으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거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죠? 혹합니다.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실제 있기 때문에 마음씨 좋은 집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요것만 잘 지켜줘도 이중계약하고 중복계약에서는 한번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에랑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요. 사기 내용만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다 검토하시고 보증보험도 드시고 집주인 없으면은 대리인이다고 하면은 집주인하고 항상 통화를 해서 확인한 습관을 가져서 계약을 하시면은 큰 피해 없이 여러분들한테 어,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게 두 가지 좀 알려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그래서 주변 뭐 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이제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꼭 저의 영상 공유해 주셔서 한번 듣고 보시고 계약할 수 있게끔 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또 다른 거 한 두 가지 정도 더 준비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유형과 방지책 또 한번 마련해서 좋은 콘텐츠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